너 남편인 내가 만만해? 애 낳았다고 대수냐? 저리 꺼져. 쾅. 아기를 낳은 아내의 배를 남편이 무자비하게 걷어차는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끔찍한 순간이 있기까지 소연의 삶은 기나긴 고통과 한 줄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8의 나이에 겪은 첫 번째 유산의 아픔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구겨진 초음파 사진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남편 박준호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가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위로를 믿었던 소연은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옥과도 같은 난임 치료를 견뎌냈습니다. 매일 아침 기초 체온을 재고 배란 주기를 확인하며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다며 힘들어했지만 아내의 간절함에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허락했습니다. 마침내 임신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기적이 남편의 희생과 사랑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그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의 진짜 출처를 소연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적처럼 태어난 아들 민재의 첫 돌잔칫날, 준호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이 이 집안을 먹여 살린다며 허세를 부렸고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아내를 공개적으로 폭행한 것입니다. 넘어진 소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여자가 맞을 수도 있지 라고 외치는 시어머니 이말순의 모습에 소연의 마음속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그 지옥을 빠져나와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엉망이 된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 김정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은 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구나 라고 말하며 전화기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은 준호와 이말순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사설 정보업체 직원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국내 5대 물류회사의 회장이자 강남에만 상가 건물 3채를 소유한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소연의 인생과 복수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 전문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박준호의 모든 금융기록과 통신기록이 분석되었고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소연의 명의를 도용해 총 1억 원의 사채를 빌렸고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난임 치료비가 이 돈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계사가 펼쳐 보인 자금 흐름도에 따르면 치료비로 사용된 금액은 고작 2천만 원이었고 나머지 8천만 원은 모두 시어머니 이말순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말순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음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한 준호와 시어머니는 소연의 친정재산을 노리고 거대한 사기극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한 뒤 이혼하여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뜯어내려 했고 1억 원의 사채는 그 계획을 위한 초기 투자금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증거로 확보되자 소연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소연의 아버지가 서재로 사용하는 청담동 빌라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거대한 통 유리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소연은 자신이 알던 아버지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를 마주했습니다. 국내 최고 로펌인 천지의 대표 변호사와 회계법인의 파트너,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정보업체 대표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두꺼운 시가를 입에 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이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거다. 뿌리까지 뽑아서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소연은 그 서늘한 결의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차가운 희열이 피어올랐습니다. 과거 준호가 당신은 너무 순진해서 세상 물정 모른다며 자신을 비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가 말한 세상이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 소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그들의 사회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보팀은 돌잔치 영상을 전문가의 손길로 편집하여 준호의 잔혹한 발길질과 이말순의 악독한 폭언을 자막과 함께 삽입했습니다. 그 영상은 단순히 인터넷에 퍼지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현대 프라임 팰리스 아파트의 모든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광고판에 QR코드 형태로 부착되었고, 이말순이 매일 장을 보러 가던 그린마트의 고객 쉼터 TV에서는 하루 종일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주보에는 가정 내 폭력을 외면하지 맙시다 라는 캠페인 문구와 함께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인쇄되었습니다. 이말순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저 사람이 며느리 머리채 잡았다는 그 시어머니래 라는 수근거림을 듣고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견고했던 자존심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공개적인 망신은 앞으로 닥쳐올 진짜 비극에 비하면 사소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제적 압박은 훨씬 더 신속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대한무역의 최대 고객사는 바로 소연 아버지의 물류회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에서 보낸 단 한 통의 이메일. 박준호 부장의 비윤리적 사생활 문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거래관계 재검토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 이라는 문구는 사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바로 다음 날 책상을 뺄 시간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준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옛 여자친구였던 미경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그녀라면 자신을 이해해주고 최소한의 돈이라도 빌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낸 미경아, 나 좀 도와줘. 죽을 것 같아. 라는 메시지는 곧바로 소연의 정보팀에게 포착되었고 소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내민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재 올감이라는 사실을 준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적인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저녁 7시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던 준호와 이말순의 초라한 아파트에 법원 집행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운 소장이었습니다. 원고 김소연, 피고 박준호, 이말순 이라는 글자를 본 이말순은 자신이 왜 피고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에는 폭행, 명의도용 사기, 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혼인빙자 공동 공갈 미수라는 죄목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을 합친 청구 금액은 총 4억 원. 준호는 종이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소연의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형사 고소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고 이혼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감옥이라는 더 깊은 나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할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준호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분 단위로 빗발쳤고 현관문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돈 갚아라 라는 낙서가 새겨졌습니다. 이말수는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끝없이 추락했고 그 아래에는 소연이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서서히 조여오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국선 변호사였지만 수십 개의 사건에 치여 지쳐 보이는 변호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폭행 영상,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까지.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말수는 변호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합의? 4억 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당신 변호사 맞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는 그저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소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박준호의 과거 여자친구였던 미경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보팀은 미경에게 접근하여 약간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모든 진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소연은 녹취록을 읽어내려가며 준호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경의 증언에 따르면 준호는 소연과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그녀와 관계를 유지했으며 소연이는 돈 많은 집 딸이라 결혼하는 것뿐이야.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미경에게 소연이 집에서 한몫 챙겨서 너랑 같이 살자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 전체가 완벽한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시겠습니까? 피고에게는 치명타가 되겠지만 사모님의 상처도. 소연은 변호사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개하세요. 그들이 저에게 준 고통을 온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연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냉정한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쪽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소연과 그녀의 변호인단이, 다른 한쪽에는 며칠 밤을 샌 듯 초췌한 모습의 준호와 이말순이 국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부와 빈곤, 승자와 패자의 극명한 대조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자 소연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준호와 이말순의 범죄 행각을 논리적으로 폭로했습니다. 폭행 영상이 재생될 때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고 이말순의 계좌로 8천만 원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공개되자 경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만 깨물었고 이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변변한 방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각본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소연의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공개할 증거는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피고 박준호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원고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는지 증명할 것입니다.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준호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폭로가 자신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의 공기가 숨막힐 듯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의 변호사는 법정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박준호와 그의 옛 연인 미경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혀 나타났습니다. 소연이 집안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거야. 너 조금만 기다려. 한몫 단단히 챙겨서 우리 둘이 새 출발하자. 라는 준호의 메시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에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미경의 얼굴 사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의 절규를 무시하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미경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말했어요. 아기는 그냥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혼해서 위자료를 뜯어낼 거라고. 녹취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이말수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모함하는 거야.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법정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는 피고 이말순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말수는 자신이 왜 또다시 호명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변호사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었습니다. 그것은 이말순이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진이었고 결제 영수증에는 김소연 명의 신용카드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 이말수는 며느리 명의의 사채로 명품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뿐만 아니라 원고가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하여 지난 2년간 총 5천만 원 이상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법정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방청석은 술렁거렸습니다. 이말수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완벽한 증거로 남았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사진을 찍었던 순간, 아들에게 자랑하며 명품백을 샀던 순간들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법정 빗문이 열리고 증인석으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준호의 옛 연인, 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저에게 아기 민재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병원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만약 친자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법정에 핵폭탄과도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비정한 아버지.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이 인간이길 포기했으니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민재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부권 확률 99.99%. 준호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자신의 마지막 발버둥마저 완벽하게 차단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나 먼지처럼 흩어졌고 그는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비웃던 자는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고 가장 약하고 순진하다 여겨졌던 여인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심판자가 되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것은 준호와 이말순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판결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피고 박준호와 이말순은 연대하여 원고 김소연에게 위자료 3억 원, 명의 도용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액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말순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준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사재판의 결과일 뿐 진짜 심판은 형사재판에서 이어졌습니다. 사기, 공갈 미수, 문서 위조, 폭행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박준호는 징역 5년, 이말순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준호는 마지막으로 소연을 향해 악을 썼지만 소연은 어떤 표정 변화도 없이 그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현대 프라임 팰리스 아파트는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경매에 넘어갔고 그 아파트를 낙찰받은 것은 소연 아버지의 유령회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돌잔치에서 며느리를 걷어찼던 그 발길질은 결국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걷어차버린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년 후 민재의 두 번째 생일날 소연은 강남 타워 팰리스의 펜트하우스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과거의 어둡고 초라했던 돌잔치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거실은 화사한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었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호텔에서 주문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품에 안긴 민재는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 신나게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은 로스쿨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져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교도소 면회실에서 이말순은 아들 준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로 할숙해진 준호는 삭발한 머리에 수인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네가 그년을 잘못 건드려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했어. 준호 역시 증오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돈 욕심만 안 부렸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악을 쓸 뿐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갇힌 것은 차가운 교도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와 끝없는 자기 연민이라는 영원한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소연은 아들 민재를 품에 안고 통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눈앞에는 새로운 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엄마는 이제
아주 강한 사람이란다. 너와 또 너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그들의 파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완벽히 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임을 소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원형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가장 눈부신 희망의 시작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6달 후 새로운 계절의 시작. 형사 재판이 끝나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곱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스쿨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자신의 경험을 진심으로 나누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돌잔치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배운 차가운 논리뿐만 아니라 지옥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감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소연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 순간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복수는 단순히 준호와 이말순을 파멸시킨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재는 몰라보게 쾌활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아이는 과거의 불안한 기억을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주말이면 소연과 민재 그리고 외조부모는 함께 교회로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딱딱한 회장님의 모습 대신 손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흙장난을 치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정수는 딸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하며 소연이 학업과 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재의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소연은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소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준호의 옛 연인이었던 미경 역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증언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가끔 소연의 소식을 뉴스로 접할 때면 그녀는 멀리서나마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반면 교도소 안의 삶은 시간의 흐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현실을 부정하며 여전히 모든 것을 소연과 세상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동료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로 독방에 갇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말순의 삶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낡은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가끔 아들을 면회하러 갈 때면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퍼붓다가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증오와 후회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소연은 민재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재는 낙엽을 밟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그녀의 삶에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다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느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눈부시게 피워내는 것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연은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서초동에 새봄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상처받은 이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소연은 서류 너머로 떨고 있는 그녀의 눈을 보며 몇 년 전 병원 복도에서 홀로 울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싸울게요. 그 말 한마디는 법률 조문 수백 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결코 내면의 강함을 보장하지 않으며 진정한 힘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세상에서 잊혀가던 박준호와 이말순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만기 출소한 준호는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여 노숙자가 되었고, 이말순은 외로움과 지병에 시달리다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뿌린 거짓과 탐욕의 씨앗이 결국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타인을 짓밟으며 얻은 것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의 심판은 때로 법정의 판결이 아닌 스스로의 삶이 증명해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소영의 사무실 창가에는 따스한 봄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벽에는 훌쩍 자란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처절한 복수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실과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소연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